목포 바닷가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슬레이트 지붕집. 오래된 담장 너머로 짠 바다 냄새가 스며들어 오는 이곳에서 영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부엌 구석 연탄가스가 새어나오는 낡은 보일러 옆에서 찬물로 세수를 마칩니다. 거울 속 42살 영순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잠들어 있는 18살 아들 도현이었습니다. 도현아, 일어나야지. 영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아들을 깨웁니다. 도현은 짜증스럽게 이불을 뒤집었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좀 더 자면 안 돼? 학교 가야 하잖니. 어서 일어나. 영수는 아들의 교복을 다림질해서 옷걸이에 걸어두고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쌉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김치, 변변찮은 반찬이지만 아들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가장을 잃고 난 뒤 영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례비며 생활비며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오전 8시 영수는 목포 외곽에 있는 섬유 공장으로 향합니다. 낡은 버스에 몸을 맡기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안개에 쌓인 바다와 어선들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째입니다. 공장 안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재봉틀 소리가 귀청을 울리고 섬유먼지가 목구멍을 메웠습니다. 영수는 묵묵히 자리에 앉아 실밥을 정리하고 단추를 답니다. 한 벌당 300원. 하루에 100벌을 해야 3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합니다. 동료들이 영순이 언니 좀 쉬어요라고 말해도 고개만 저을 뿐입니다. 아들 학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잠시도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도현이가 공부를 잘해요. 전교 10등 안에 든다고 했어요. 영수는 가끔 동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합니다. 실제로는 성적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 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도현이만큼은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녁 7시 기계음이 멈추면 영순의 하루도 끝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무겁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장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목이 아파서 물건을 들기도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도현은 이미 친구들과 놀러 나간 뒤였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도현이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친구들이랑 공부했어요. 도현은 대답도 성의 없이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혼자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영수는 작은 탁자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꼼꼼히 계산해 봅니다. 아들 학비, 생활비, 공과금.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도현이가 대학에 가려면 더 모아야 했습니다. 우리 도현이만 잘 되면 돼. 영수는 중얼거리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고생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아프고 힘들어도 아들만큼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도한 희생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도현은 점점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가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영순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을 위한 희생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반복될 일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에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봄바람이 목포 앞바다를 스치던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갑자기 왼쪽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밥을 정리하던 손이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왼손으로 가위를 잡으려 해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움까지 밀려왔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영수는 괜찮다고 손짓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의식이 흐려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목포 중앙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뜬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왼쪽 몸에 마비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비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을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당분간은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영수는 왼쪽 팔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리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몸의 일부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온 도연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직 18살이었던 아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금방 나을 거예요. 도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전에 다정한 아들 같았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왼쪽 다리를 끌며 걸어야 했고 왼손은 거의 쓸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옷을 갈아입기도 밥을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마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견딜만 했습니다. 도현도 성실히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화장실까지 부축해 주었습니다. 영수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이렇게 되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걷는 속도가 느릴 때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영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현이 집을 나갈 때마다 문을 잠그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 방지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도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도현아, 나도 좀 밖에 나가고 싶은데. 밖에 나가서 뭐 하시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들의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이었지만 상처가 되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도현은 어머니 앞에서 짜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밥을 늦게 먹이거나 아예 건성으로 대했습니다. 영순이 뭔가 부탁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도현의 말에는 이전의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용기를 내어 혼자 밖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끌며 천천히 대문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문고리를 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왼손에는 힘이 없고 오른손 하나로는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현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듣더니 화를 냈습니다. 왜 위험한 짓을 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가끔은 밖에 나가고 싶어. 나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왜 혼자 나가려고 해요? 도연의 말은 걱정 같으면서도 통제 같았습니다. 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목포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그 파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아들을 변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은 아닐까요? 너무 큰 부담을 지웠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지금 아들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영수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더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 믿음만이 그녀를 버텨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2000년 겨울이 깊어질수록 영순의 일상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도연의 변화는 이제 숨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마치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도연은 성의 없이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쪽이 전부였습니다. 영순이 뜨거운 밥을 달라고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아예 굶기기도 했습니다. 도연아, 배가 고프다. 좀 참아요. 나도 바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속으로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연이 바깥에 나갈 때면 방문을 잠그고 갔습니다. 영수는 혼자서 화장실에 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참다가 실수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더러워요? 정말 짜증나요. 도연은 어머니를 씻겨주며 혀를 찼습니다. 물도 차갑게 틀어놓았습니다. 영순의 몸이 떨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씻는 것처럼 거칠게 했습니다. 봄이 와도 영순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목포 바다에 새들이 날아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고 싶다고 말해도 도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해요?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는데. 그래도 햇볕 좀 쬐고 싶어서. 번거로워 죽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수는 혼자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자신도 저 구름처럼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도현은 친구들과 놀러 가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방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물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컵을 들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도현이 이틀이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어서 참다가 이불을 적셨습니다. 그제야 돌아온 도현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지겨워 죽겠네. 도현아,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도현은 이불을 거칠게 벗기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영수는 얇은 옷 한 벌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하루하루 견디기만 했습니다. 가끔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웃어본 지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영순의 존재조차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안부를 묻던 사람들도 이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이제 3년째였습니다. 영순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을 정도였습니다. 도현의 폭력도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팔을 잡는 정도였는데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비된 몸으로는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 말을 안 들어요? 도현이 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영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도현의 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겨울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도현이 또다시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발로 차기까지 했습니다. 영수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이웃들이 깨어났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옆집 아주머니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다시 한번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절절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냥 텔레비전 소리 아닐까? 아니에요.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소리 같아요. 아주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처절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새벽 4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집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순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때렸어요.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7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자신의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생존자가 아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영수는 사촌 언니 박정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3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정자는 영순의 몰골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자의 집은 목포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나무를 보며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 주는 몸을 추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습니다. 정자는 묵묵히 영순을 돌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영순의 몸은 상상보다 더 상했습니다.
영양실조로 뼈만 남았고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왼쪽 마비는 더욱 심해져 있었는데 오랫동안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육이 많이 위축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작은 공을 쥐었다 놨다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쥐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물리치료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영수는 고마웠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왼손으로 물컵을 들 수 있게 되었고 비록 떨리긴 했지만 스스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자는 영순에게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남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영순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천천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밥은 맛있게 먹었는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영수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어서야 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죽음, 혼자 아들을 키운 일, 뇌졸중, 그리고 7년간의 고통.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영순이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영수는 더욱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책만 해왔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자네 집 마당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휠체어를 타고 마당에 나가 꽃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물리치료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정자가 제안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보면 어떻겠냐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정자는 전통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때 영순이 할머니께 배웠던 것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초와 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영순도 어릴 때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어떤 풀이 몸에 좋은지 어떻게 우려내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파묻혀 잊고 살았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니 신기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쑥의 효능, 도라지차 끓이는 법, 오미자차의 신맛을 줄이는 방법.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정자는 작은 가게를 하나 알아봤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임대료가 저렴했습니다. 전통차 전문점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영수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순알매 차방이었습니다. 영순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정자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수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자신에게는 무리였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은 천천히 알려진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근처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여 도라지차를 우려드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오셨습니다. 차가 정말 좋더라고. 감기가 다 나았어. 그 말을 듣고 영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차츰 소문이 퍼졌습니다. 몸에 좋은 차를 파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영수는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차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우렸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여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여자는 울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영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점차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영순도 기뻤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영순에게는 할 일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삶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기대되었습니다. 상처는 그대로 있었지만 영수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알매 차방을 연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이제 60을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에 걸었지만 발걸음에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목포 시내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방은 단순한 가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도라지차를 마시러 왔고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러 왔습니다. 영수는 그들 각자의 사연을 들어주고 적절한 차를 권했습니다. 말보다는 묵묵한 위로가 더 큰 힘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차방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 중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몹시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손님을 맞으려다 그만 차 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몸은 바싹 말라 있었고 거친 성격을 드러내던 눈빛은 이제 흐릿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영수는 마음 한편으로 안쓰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몸속 깊은 곳에서 옛 상처가 다시 아물어오는 것도 느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평소처럼 차를 우려서 내어놓았습니다. 도현이 컵을 들려다 손이 떨려서 다시 내려놓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뇌졸중 이후 왼손을 쓰지 못해 애를 먹던 그 시절을. 도현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증상이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들의 처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아팠을 때 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생히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자신은 달랐습니다. 도현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것이 평생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런 아들을 내려다보며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비된 몸으로 아들에게 매달렸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을.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을 때 영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무력한 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했을 때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떨구고 더욱 울었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차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단골 손님들이 써준 감사 인사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혼자서 일궈낸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영수는 말했습니다. 자신은 다시 그 고통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대신 도현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견디며 단단해진 의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현은 시설로 옮겨갔습니다. 영수는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차방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떤 손님이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 영수는 정말 괜찮다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사촌 언니 정자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잘했다고. 그 두 마디가 영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현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도 잘 어울리고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 이야기를 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영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으며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로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차방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는 도라지차를, 소화가 안 되는 어르신에게는 생강차를 권했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있는 젊은 여성에게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영수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상처가 상처로만 머물지 않고 지혜와 연민으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조금 더 가야 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차방 문을 열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작은 위로를 건넬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눈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영수는 그 하얀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녀는 그 하루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구어가는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영순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진정한 빛을 찾아낸 사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날매 차방에는 오늘도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고 영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희망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